안녕하세요. 오늘도 밤동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공이 말하기를 착한 것을 보거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본 것처럼 주저하지 말고 행하고 악한 것에 대해 듣거든 마치 귀먹은 것처럼 못 들은 채 하라라고 하였답니다. 착한 일은 욕심내어 행하고 악한 일은 즐기지 말라는 말이지요. 우리 옛 이야기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품고 있답니다. 바로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노인이 했던 착한 일이 다른 착한 일로 연결되어 결국 자신에게 큰 복이 된 이야기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양심적인 행동과 선한 마음은 스스로에게 가장 큰 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구한 돈 주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3대 독자를 둔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은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갔지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놓고 매일같이 마을 앞에 나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처럼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 마을 앞으로 나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돈주머니를 발견하였지요. 아니, 이런 큰 돈을 누가 잃어버렸을까? 할아버지는 그 돈을 자기가 갖겠다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찾으러 오겠지.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고 그곳에 서서 그 돈의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답니다. 얼마 후 한 선비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어르신, 혹시 여기서 돈주머니 못 보셨습니까? 하얀 천에 쌓여있는. 할아버지는 이 사람이 그 돈의 주인이라고 믿고 이거 말이요. 잘 간수하시오. 하고 돌려주었어요.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의 뜻으로 돈을 조금 드릴 테니 받아주십시오. 아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하며 사양하자 선비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선비가 건너 마을로 가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근처의 주막으로 비를 피해갔답니다. 그곳에는 그 선비 말고도 비를 피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제법 많았지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한 젊은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지요. 그러나 누구도 선뜻 나서서 구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자신도 그 물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자 돈을 찾은 그 선비가 누구든 저 젊은이를 구해오는 사람에게 내 이 돈을 다 드리리다 하고는 조금 전에 되찾은 그 돈을 내놓았어요. 그러자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지요. 내가 해보겠소. 하고는 냇가로 달려가 그 젊은이를 무사히 구해주었답니다. 그 젊은이가 정신을 차리자 그를 구해준 청년이 말하였지요. 저 선비가 돈을 준다고 하지 않았다면 당신을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물에 빠졌던 젊은이는 선비에게로 가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겠습니까? 하고 고마움을 표하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하하,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 돈은 어차피 잃어버렸던 돈이었으니 찾지 못한 셈 치면 돼요. 어찌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겠소? 하고 호탕하게 웃었지요. 그래도 어찌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할지. 그럼 저희 집에서 편히 쉬어 가시지요. 하며 사정을 하였어요. 선비는 마지못해 그 젊은이를 따라갔지요.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하자 젊은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나와 반갑게 맞았답니다. 소자,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장하다, 내 아들. 아버지는 기뻐하며 아들의 등을 두드리는데, 아니, 당신은 아까 돈을 잃어버렸던 그 선비가 아니시오. 이런, 저 청년이 어르신의 아드님이십니까? 그렇소. 내 3대 독자 외아들이라오. 그런데 넌 저 선비와 어찌 같이 오게 되었느냐? 하고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그대로 다 이야기하였지요. 아들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선비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였어요. 그렇게 고마워하실 것 없습니다. 어차피 어르신이 찾아주신 돈으로 아드님을 구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닙니다, 어르신. 만일 어르신이 제 돈을 찾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저 역시도 아드님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하, 그러고 보니 내가 돈주머니를 찾아드리길 잘한 것 같습니다. 하고 두 사람 모두 기쁘게 웃었답니다. 네 양반과 강아지 4마리. 옛날 어느 마을에 꾀가 많은 아이가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꾀돌이라고 불렀지요. 이 마을에는 몇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갓쓴 양반 넷이 느티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지요. 하나같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혔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여름에는 이 나무 그늘이 제일 이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점심을 먹어서 그런지 졸음이 쏟아지네 그려. 양반들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수군수군 이야기도 하면서 빈둥거렸어요. 한편 마을 사람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논가 밭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김을 매면서 양반들을 보니 꾀돌이는 화가 났답니다. 어떻게 하면 양반들을 골려줄 수 있을까? 꾀돌이는 네 양반을 찬찬히 훑어보았어요. 양반 하나는 삐쩍 마른 말랑깽이였고 한 양반은 포동포동 살이 찐 뚱보였지요. 나머지 한 양반은 눈이 세모눈이었고 다른 한 양반은 코가 주먹코였어요. 네 양반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꾀돌이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꾀돌이는 급히 이웃 마을에 사는 까까머리 총각을 찾아갔어요. 꾀돌이와 까까머리 총각은 마주 앉아 한참을 쑥덕거렸지요. 그날 오후 꾀돌이는 느티나무 아래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나도 땀 좀 식힙시다. 꾀돌이는 네 양반 곁에 쭈그리고 앉았지요.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양반 곁에 상놈이 앉다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뚱뚱한 양반이 눈을 부릅떴어요. 아이고, 그러니 돗자리에 못 앉고 맨 땅에 앉지 않았습니까? 꾀돌이의 말에 네 양반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답니다. 창장하일 무풍점이로다. 말랑깽이 양반은 더운 입김을 뿜어내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꾀돌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쳐다보았지요. 너 같은 무식한 놈은 들어도 모르는 소리이니라. 세모눈 양반이 부채질을 하며 꾀돌이를 빈정거렸어요. 그렇고 말고.
주먹코 양반도 꾀돌이를 무시하였어요. 양반님들,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꾀돌이는 슬쩍 앉은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니놈이 정 알고 싶다면 가르쳐주마. 주먹코 양반은 코를 벌름거리며 힐끗 쳐다보았답니다. 장장하일은 길고 긴 여름날이요. 무풍점이란 바람 한 점 없다는 뜻이다. 이제야 꾀돌이는 머리를 긁적였지요. 아, 그런 뜻이었군요. 난 또 굉장히 멋있는 말인 줄 알았지요. 그때 까까머리 총각이 큰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낑낑거리며 다가왔어요. 세모눈 양반이 제일 먼저 까까머리 총각을 보았답니다. 여봐라, 어디로 가느냐? 예, 장에 개를 팔러 가는 길입니다. 혹시 양반님들 개 사지 않으시렵니까? 사건 안 사건 어디 개 구경이나 해보자꾸나. 까까머리 총각은 가까이 다가가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큰 바구니 안에는 4마리의 강아지가 들어있었지요. 한 강아지는 빼빼 마른 말랑깽이였고 또 한 마리는 포동포동 살찐 강아지였어요. 나머지 한 마리는 눈이 세모눈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코가 주먹코였답니다. 그래, 이놈들은 얼마더냐? 뚱보 양반이 강아지를 바라보며 물었답니다. 까까머리 총각은 꾀돌이를 돌아보며 싱긋 웃었어요. 이 개값은 한 양이요. 빼빼 마른 강아지를 말랑깽이 양반 앞에 들이대었지요. 이 개값은 한 양이요. 이번에는 살찐 강아지를 들어 뚱보 양반 앞에 들이밀었어요. 이 개값은 한 양이요. 세모눈처럼 생긴 강아지를 세모눈 양반 앞에 축혀들었지요. 이 개값은 한 양하고 반 양 더 받아야겠소. 주먹코 강아지를 주먹코 양반 얼굴 앞에 가까이 가져갔어요. 까까머리 총각은 꾀돌이를 보고 눈을 살짝 감았다가 떴답니다. 어허, 그 개값이 비싸기도 하구나. 네 양반은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지요. 뭐가 비싸다고 그러십니까? 4마리 다 팔아도 겨우 4냥 반밖에 안 되는 것을요. 까까머리 총각은 바구니에 강아지를 담았답니다. 뚱보 양반은 사지도 않으면서 바구니를 발로 찼어요. 아니, 그거 살 것도 아니면서 왜 발길질을 하십니까? 까까머리 총각은 바구니를 끌어안으며 일어섰지요. 꾀돌이는 장으로 향하는 까까머리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양반님들, 어쩌면 그리도 눈치가 없으십니까? 저 총각이 양반님들을 놀려대는 줄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니요. 꾀돌이는 넌지시 얘기를 꺼내며 양반들의 눈치를 살폈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더냐? 뚱보 양반이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그 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 4마리 팔아 4양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기 앉아있는 4양반 값이 고작 개 4마리 값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4양반은 고개를 갸우뚱하였어요. 아니, 내 이놈을. 그제야 4양반은 벌컥 화가 치밀었지요. 돗자리에 앉거나 누워있던 양반들은 벌떡 일어났어요. 이 못된 놈을 보았나? 그래, 우리가 걔 4마리 값밖에 안 된단 말이냐?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가만두지 않을 테다. 까까머리 총각의 뒤를 쫓아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답니다. 양반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쌀알같이 귀한 분들에게 벽깍지 같은 상놈이 욕을 했으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까까머리 총각도 멀리서 고개를 조아리며 굽실거렸답니다. 그렇게 하마 썩 물러가거라. 다시 또 그랬다가는 곤장을 맞을 줄 알거라. 까까머리 총각은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말았답니다. 내 양반은 팔자 걸음으로 다시 돌아왔지요. 그래, 혼내주고 오셨습니까? 꾀돌이는 내 양반을 보며 물었지요. 에헴, 혼내주고 말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구나. 말랑깽이 양반이 돗자리 위에 앉으며 꾀돌이를 보았어요. 그래, 뭐라고 빌던가요? 쌀알같이 귀중한 양반들 앞에서 벽깍지 같은 상놈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구나. 양반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반님들, 총각이 비는 척하면서 양반님들을 또 놀렸는데 모르십니까? 꾀돌이는 배꼽을 잡으며 웃었어요. 양반들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유식한 양반님들이 무식한 상놈 총각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시다니 말이 됩니까? 꾀돌이는 여전히 웃음을 참지 못하였어요. 네 이놈, 어서 무슨 뜻인지 말하지 못할까? 똥보 양반이 버럭 화를 내었어요. 쌀이 어디서 나옵니까? 벽깍지 속에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총각이 양반님들 보고 내 놈들은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들이란 말이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유식한 양반님들이 어찌? 꾀돌이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양반은 집으로 가는 꾀돌이를 바라보며 기가 막혔지요. 어떤 양반은 코를 킁킁거리기도 하고 헛기침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나중에는 쩝쩝 입맛만 다시며 부채질을 하였답니다. 두 명의 제자. 옛날 중국 춘추 시대에 혁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바둑을 아주 잘 두어 최고의 고수라 불리었지요. 사방팔방에서 많은 청년들이 혁추를 찾아와 바둑 스승이 되어주기를 청하였어요. 혁추는 그 중에서 2명의 제자를 받아들여 바둑을 가르쳤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제자의 실력이 점점 벌어져 가는 것이었어요. 같은 시간을 들여 똑같이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일까? 혁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해하였지요. 어느 날 혁추는 두 제자가 두는 바둑을 유심히 지켜보았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바둑에 매우 열중하는 데 비해 다른 한 명은 열심히 두는 것 같지 않았지요. 그때 창밖으로 까치 한 마리가 휙 날아갔어요. 한 명은 여전히 바둑판만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는데 다른 한 명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저 까치를 활로 탁 쏘아보고 싶구나. 잘하면 맞힐 수도 있을 텐데. 아까워라. 혁추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제자를 보고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지요. 두 제자의 실력이 점점 벌어지는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한 명은 늘 성심껏 바둑을 두었고 다른 한 명은 마음이 딴 데 팔려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혁추는 제자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며 꾸중하지 않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열심히 바둑을 배운 첫 번째 제자는 아주 유명한 바둑 고수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두 번째 제자는 바둑을 두는 원리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였어요. 하루는 두 번째 제자가 씩씩거리며 혁추를 찾아왔답니다. 스승님, 어째서 저와 함께 바둑을 배운 친구는 엄청난 고수가 되었는데 제 실력은 아직까지 그대로입니까? 혹 그 친구에게만
따로 비법을 전수해 주신 것이 아닌가요? 자네는 그 이유를 정녕 모르겠는가? 네, 모르겠습니다. 한 스승님 밑에서 똑같은 시간을 들여 공부했는데 왜 저만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제자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혁추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네. 그 친구는 온 마음을 다해 바둑에 몰두하였지만 자네는 바둑을 둘 때 이리저리 딴 생각을 품지 않았는가? 두 번째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는 그제야 아차 깨달았지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후였답니다. 신기한 풀뿌리. 어느 마을에 가난하게 사는 약장수가 있었답니다. 약장수는 이상한 풀뿌리를 가지고 다니며 팔았어요. 자, 약을 사시오. 약을 사시오. 이 뿌리만 먹으면 황소도 들어올릴 정도로 기운이 나는 약이오. 약장수는 목청을 높였지요. 어허이, 세상에 풀뿌리를 먹고 황소를 들어올린다고? 그러게 말일세. 저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나? 사람들은 고개를 내저으며 지나치곤 하였지요. 약장수는 날마다 팔리지 않는 풀뿌리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여보시오, 정말 이 풀뿌리만 먹으면 기운이 세어진단 말이오. 어떤 사람이 호기심에 기웃거렸어요. 아, 그렇소. 믿기 어려우면 먹어보면 될 게 아니겠소. 약장수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속는 셈 치고 먹어봐야겠소. 하나 줘보시오. 그 사람은 냉큼 풀뿌리를 사가지고 갔지요. 며칠 뒤 풀뿌리를 먹은 사람은 힘이 솟구쳤어요. 무거운 큰 바위도 거뜬히 들어올렸지요. 겨울에는 감기도 한번 걸리지 않았답니다. 이 소식은 이곳저곳에 퍼지기 시작하였어요. 이리하여 약장수가 파는 풀뿌리는 유명해졌지요. 약장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풀뿌리를 사갔답니다. 놀랍게도 사가는 사람마다 힘이 세어졌지요. 약장수는 얼마 후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고을 사람들은 약장수를 벼락 부자라고 불렀지요. 이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든 호기심이 생기면 꼭 알아내고 마는 성미였지요. 이상하다. 약장수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젊은이는 머리를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텐데 내가 꼭 알아내고야 말겠어. 그날부터 젊은이는 벼락 부자를 유심히 관찰하였지요. 얼마 후 젊은이는 벼락 부자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어요. 벼락 부자는 가을에 집을 나갔다가 꼭 봄에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집을 떠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오는 것일까? 젊은이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해 봄, 집을 나갔던 벼락 부자가 돌아왔답니다. 젊은이는 벼락 부자의 집으로 달려가 집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니, 저게 뭐지? 벼락 부자가 보자기에 상자를 싸가지고 왔답니다. 오호라, 장사를 하고 왔나 보군. 그런데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내 오늘은 기어코 알아내고 말 테다. 그날 밤 젊은이는 몰래 벼락 부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벼락 부자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쳐 방 안이 환했어요. 젊은이가 방 안을 둘러보니 윗목에 커다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바로 저 상자로구나. 젊은이는 가만히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아이고 머니나. 젊은이는 순간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아니, 저것은... 상자 안에는 발가벗은 조그만 아이들이 가득 들어있었지요. 젊은이는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얼른 상자 뚜껑을 닫고 도망쳐 나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벼락부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니, 자네가 우리 집엔 어인 일인가? 영감 마님께서 파신다는 풀뿌리를 사러 왔습니다. 젊은이는 시치미를 떼며 말하였어요. 벼락부자는 젊은이에게 풀뿌리를 하나 건네주었지요. 자, 밖에 나. 이걸 물이 든 병에 꽂아두면 자네가 궁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걸세. 순간 젊은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 어젯밤 내가 방에 들어왔던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젊은이는 얼른 풀뿌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약장수가 시키는 대로 병에 물을 넣고 풀뿌리를 꽂아두었어요. 풀뿌리는 날이 갈수록 자라더니 작은 아이로 바뀌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젊은이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알아낼 수가 없었지요. 생각다 못한 젊은이는 사또를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사또는 벼락부자를 잡아오게 하였답니다. 벼락부자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부자는 들어라. 네가 팔고 다닌다는 풀뿌리는 어디서 얻었느냐? 사또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물었답니다. 사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려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벼락부자는 머리가 땅에 닿게 조아렸어요. 뭐시, 어쩌고 어째 아이들을 죽이다니. 사또와 젊은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처음에는 그냥 풀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아이로 변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벼락부자는 눈물을 훌쩍거렸어요. 당연히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 풀을 어떻게 재배하였는지 알려줄 수 있겠느냐? 사또마님,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소인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벼락부자의 말에 사또는 더욱 궁금하였어요. 어허, 말이 많구나. 어서 재배하는 법을 말하지 못할까? 화가 난 사또는 두 눈을 부릅떴지요. 사또마님,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벼락부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였어요. 네 이놈, 말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또 무엇이더냐? 사또마님, 만약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처럼 돈을 벌 욕심으로 나쁜 일을 할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요. 그렇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벼락부자는 끝까지 재배 방법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사또는 법대로 부자를 사형시키고 말았답니다. 사또는 부자의 집을 뒤져 이상한 풀 한 포기를 찾아내었지요. 이것은 가져가서 젊은이가 정성 들여
재배하도록 하시오. 사또의 명대로 젊은이는 밭에 풀을 심고 정성껏 가꾸었어요. 5년이 지나자 풀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답니다. 이것이 바로 인삼이었지요. 인삼이란 말은 벼락부자, 젊은이, 사또, 세 사람의 손을 거쳐 재배하게 되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삼의 모양이 벌거벗은 어린아이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답니다. 엽전 대감과 땅벌 군수. 어느 시골 부자가 돈으로 벼슬자리를 사볼까 하고 서울에 왔답니다. 서울에는 권력이 있는 대감이 있었는데 그 대감이 돈을 받고 벼슬을 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지요. 시골 부자는 서울 대감 댁에 며칠 묵어가길 청하고는 은근슬쩍 돈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아니, 이게 다 뭔가? 서울 대감은 둥글 부채를 휘휘 붙이며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물었답니다. 대감, 염치 없는 청인 줄 알지만 저의 평생 소원이니 부디 군수자리 하나만 내주십시오. 남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척 할 수는 없고 내가 힘써 볼 터이니 걱정 말고 가서 기다리게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서울대감이 싱글벙글 하는 것을 보고 시골 부자는 옳지 되었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지요.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시골 부자는 큰맘 먹고 금부치를 다 털어 서울로 갔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대감, 염치 없이 또 왔습니다. 저의 소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이번엔 꼭 한 자리 주십시오. 글쎄, 나도 좋은 일 하는 셈치고 애를 쓰고 있네. 하지만 남의 눈도 있고 해서 기회를 보는 것이니 집에 가서 마음 푹 놓고 기다려 보게나. 시골 부자는 안심을 하고 돌아왔으나 이번에도 소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지요. 그래도 적은가? 이러다 세월만 가겠어. 아예 재산을 몽땅 다 털어 갖고 가야겠다. 시골 부자는 논이며 밭이며 있는 땅 문서를 모두 들고 다시 찾아갔어요. 아니, 이게 다 뭔가? 대감, 죽기 전에 이놈 소원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난번엔 잘 데려다가 일이 꼬여 안 되었네만 이번엔 꼭 좋은 소식이 있을 터이니 가서 기다려보게나. 대감의 입이 함지박만해지는 걸 보고 시골 부자는 이번엔 정말 되려나 보다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소식은 오지 않고 세월만 지나갔지요. 재산을 다 날린 시골 부자는 억울하고 분하였어요. 아니, 이제 보니 내 돈만 꿀꺽 받아먹고 시침이 뚝 떼는 것 아니야. 아무리 대감이라지만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고. 시골 부자는 산속을 다니며 땅벌집을 찾아내서는 땅벌 구멍에 꿀 한 숟가락 넣은 뒤웅박을 대고 벌집을 막대로 쑤셨지요. 그러자 땅벌들이 뒤웅박 속으로 가득 들어갔어요. 시골 부자는 뒤웅박 구멍을 마개로 꼭 틀어막고는 비단 보자기에 싸서 서울로 갔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대감, 이건 희귀한 명약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놈을 위해 애쓰시는 것이 하도 고마워 구해왔습니다. 희귀한 명약이라니? 예, 이 약을 먹으면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된다고 하는데 원래 그 명약일수록
복용 방법이 까다로운 법이라 가르칠 것이 많습니다. 반드시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문을 꼭 잠그시고 혼자 드시되 옷을 다 벗으시고 몸을 가벼이 하신 뒤 드셔야 약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알았네. 이번엔 반드시 좋은 소식이 갈 것이니 가서 준비하게나. 그날 밤 서울대감은 얼른 보약을 먹고 싶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옷을 다 벗은 채 비단 보자기를 끌러보았지요. 도대체 무슨 보약이길래 먹는 방법이 이렇게 까다로울꼬? 그런데 대감이 뒤웅방 마개를 열자마자 갑자기 땅벌들이 튀어나왔어요. 엥, 엥, 엥. 아이고, 나 죽는다. 서울대감은 순식간에 온 몸을 벌에 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며 손님들이 놀라 뛰어나와 문을 당겼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들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서울대감은 벌을 피하느라 열 수가 없었지요. 그때 시골 부자가 나서더니 아는 척하며 말하였어요. 아이고,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대감께서 또 발작을 일으키셨군. 이럴 때는 가만두는 게 상책이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큰일이 나니 어서 물러가시오. 그 말에 모두 허둥지둥 자리를 피했고 시골 부자는 방안이 잠잠해지자 방문에 구멍을 뚫어 땅벌을 내보내었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식구들이 방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이불을 뒤집어 쓴 대감이 온몸이 퉁퉁 부어 말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아버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시골 부자가 문 밖에서 들여다보며 말하였어요. 그나마 이만한 게 다행이지요. 발작이 더 심하셨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울대감은 분해서 간신히 손가락으로 시골 부자를 가리키며 끙끙대었어요. 저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당장 저놈을 붙들어라. 서울대감이 아무리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신음소리만 날 뿐이었어요. 식구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눈만 껌뻑대고 있자 시골 부자는 넙죽 엎드려 몇 번이나 절을 하며 말하였지요. 아이고 대감 고맙습니다. 어제 저더러 내일 날이 새자마자 군수 한 자리 줘서 보내마 하시더니 이렇게 편찮으신 중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군요. 그 소리를 듣고 서울대감이 기가 막혀 더욱 끙끙대자 아들이 깜짝 놀라 말하였어요. 아이고 아버님 그만하십시오. 당장 군수 한 자리 내줄 터이니 염려 마십시오. 그래서 시골 부자는 마침내 군수가 되었고 나중에 서울대감은 사실을 밝힐 수도 없어 속만 알았지요. 엽전 대감의 땅벌 군수로다. 그 후로 사람들은 서울대감과 시골 부자를 이렇게 불렀고 두 사람은 평생 떳떳지 못한 이름으로 비웃음을 샀답니다. 한락궁이와 서천 꽃밭. 옛날에 김진국이라는 사람과 원진국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둘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지요. 그래서 김진국이 아들 원강도령을 낳고 원진국이 딸 원강아미를 낳았을 때 둘은 자식들이 15살이 되면 혼례를 치러주자고 약속하였어요. 그리고 원강도령과 원강아미가 15살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약속대로 자식들을 결혼시켰지요. 그런데 원강아미가 아기를 가져 배가 남산만큼 불러올 때 옥황상제한테 편지가 왔답니다. 원강도령에게
서천 꽃밭을 지키는 감독관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원광도령과 원광아미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옥황상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지요. 들짐승도 부부가 함께 사는데 어찌하여 나만 홀로 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원광아미는 서천 꽃밭으로 떠나는 원광도령을 따라 나섰어요. 한데 서천 꽃밭으로 가는 길이 어찌나 멀고 험한지 원광아미는 가는 도중에 발병이 났답니다.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서천 꽃밭까지 가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마을 큰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 살면서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원광아미가 울면서 말하였어요. 그러자 원광도령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아기를 가진 몸으로 그 힘든 종생활을 어찌한단 말이오. 그러하나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몸을 보존하고 계시오. 그러면서 원광도령은 원광아미에게 참실 한 꾸러미와 빗 한 짝을 주었답니다. 이것은 나의 증표요. 딸을 낳거든 한랄덕이라고 하고 아들을 낳거든 한락궁이라고 하시오. 그러고는 원광도령은 서천 꽃밭으로 떠났답니다. 원광아미는 그 마을의 가장 큰 부자인 김장자네에서 종살이를 하였지요. 한데 원광아미한테 한눈에 반한 김장자는 원광아미에게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졸랐답니다. 그러고는 밤이고 낮이고 쫓아다니며 원광아미를 들볶았지요. 제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 서천 꽃밭에 감독관으로 간 사람이 언제 돌아오겠소? 그러니 나와 결혼해 주시오. 김장자는 끈덕지게 매달렸지요. 결국 시달림에 지친 원광아미가 김장자에게 약속하였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 긴 장대를 메고 나가 밭을 갈 때가 되면 그때 결혼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김장자는 이 약속만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얼마 뒤 원광아미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원광도령이 일러준 대로 이름을 한락궁이라고 지었지요. 한락궁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기는가 하면 걷고 걷는가 하면 뛰면서 무럭무럭 잘 자랐지요. 그리고 긴 장대를 메고 나가 밭을 갈 정도로 자랐답니다. 그러자 김장자가 또다시 원광아미를 졸라대기 시작하였어요. 이제 아이가 밭을 갈 정도로 자랐으니 결혼해 주시오. 하지만 원광아미는 남편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고 버텼지요. 그러자 화가 난 김장자는 한락궁이를 못살게 들들 볶았답니다. 낮에는 나무 50발이, 밤이면 새끼 50발을 꼬게 하였어요. 한데 한락궁이는 힘든 내색도 없이 시키는 일을 척척 해내었지요. 나무 한 바리를 해놓으면 50바리로 늘어나고 새끼 한 발을 꼬면 50발로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속에 들어간 한락궁이를 바둑을 두던 새 신선이 불러 말하였어요. 오늘 흰 사슴을 볼 터이니 집에 끌고 가서 매어두거라. 그런뒤 사슴이 도망을 가거든 사슴을 찾는다고 집을 나와서 너의 아버지에게로 가거라. 한락궁이는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흰 사슴이 진짜로 눈앞에 떡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한락궁이는 흰 사슴을 끌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 평생 이토록 아름다운 사슴은 처음이다.
김장자는 삿슴을 이리 보고 저리 보며 좋아하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사슴이 도망을 쳤답니다. 김장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흰 사슴을 잡아오라고 한락궁이를 내몰았지요. 한락궁이는 어머니 원강아미에게 아버지가 있는 곳을 물었어요. 그러고는 곧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났지요. 한락궁이는 걷고 또 걸었답니다. 밤이고 낮이고 발가락이 부르트도록 걸었지요. 그렇게 가다 보니 헌 집을 고치는 곳이 있어 그 집에 가서 물었어요. 서천 꽃밭 가는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와 3년을 함께 일하면 가르쳐 주겠소. 그 집 사람들의 말에 한락궁이는 3년 동안 일을 하였어요. 가다 보면 얕은 물, 깊은 물이 나올 터이니 그 물을 건너가시오. 3년이 지나자 그 집 사람들이 말하였지요. 한락궁이는 걷고 또 걸어 얕은 물과 깊은 물을 모두 건넜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건너자마자 까마귀 7마리가 배가 고파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한락궁이는 까마귀들에게 벌레를 잡아 배불리 먹이고 서천 꽃밭 가는 길을 물었답니다. 가다 보면 선녀 3사람이 울고 있을 테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락궁이는 걷고 또 걸어 울고 있는 선녀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지요. 왜 울고 계십니까? 우리는 옥황상제님의 선녀들로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습니다. 터진 동이로 물을 길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에 한락궁이는 칡덩굴과 송진으로 터진 동이를 막고는 물을 길어주었지요. 그러자 선녀들이 기뻐하며 한락궁이를 서천 꽃밭으로 데리고 갔어요. 잠시 계시면 꽃 감독관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서천 꽃밭의 꽃 감독관이 된 원강도령이 달려나왔어요. 어디, 네가 내 자식이라면 증표가 있을 것이다. 원강도령의 말에 한락궁이는 빛과 참시를 내보였지요. 그제서야 아들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안 원강도령이 물었어요. 오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말해 보려무나. 한락궁이는 오면서 보았던 것을 모두 이야기하였어요. 얕은 물과 깊은 물은 모두 너의 어머니가 죽어서 흘린 눈물이다. 김장자가 결국은 너의 어머니를 죽였나 보구나. 아버지의 말에 한락궁이가 슬퍼하며 말하였어요. 이곳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꽃, 웃음꽃, 싸움꽃 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꽃들을 주시면 제가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오겠습니다. 한락궁이는 아버지 원강도령이 꺾어준 꽃을 들고 다시 김장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흰 사슴을 잡으러 갔다가 서천 꽃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한 번 보면 1000년을 살고 2번을 보면 2000년을 사는 꽃이 있기에 꺾어왔습니다. 그 말에 김장자는 얼씨구나 하며 딸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딸들이 모두 모이자 한락궁이는 웃음꽃을 내놓았지요. 그러자 김장자와 딸들은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웃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다가 싸움꽃을 내놓자 갑자기 서로 때리고 핥히고 사납게 싸우기 시작하였지요. 한락궁이는 마지막으로 서로 죽이는 꽃을 내놓았어요. 그러자 김장자와 딸들은 서로가 서로를 모두 죽였답니다. 한락궁이는 어머니의 시체가 있는 청대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이마에는 동백나무가, 배에는 오동나무가 자란 시체를 조심스럽게 파내었지요. 잠시 뒤 한락궁이는 어머니 시체에 사람 살리는 꽃을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뼈 마디마디가 다시 붓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지요. 한락궁이는 옥황상제에게 기도를 올린 뒤 나무 회초리로 시체를 3번 쳤답니다. 그러자 어머니 원강아미가 숨을 토하며 다시 살아났어요. 한락궁이와 원강아미는 기뻐하며 원강도령이 있는 서천 꽃밭으로 갔답니다. 기특하고 대견하고 난 내 아들. 원강도령이 기뻐하며 마중을 나왔답니다.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이제는 이곳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삽시다. 원강도령이 원강아미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원강아미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그 뒤로 원강도령은 아들 한락궁이에게 꽃 감독관 자리를 물려주고 서천 꽃밭의 대왕이 되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원강아미도 아들과 남편 곁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세 종류의 여자. 정의로운 사람인 노아에게는 세 아들과 외동딸이 있었답니다. 노아의 딸은 아름답고 지혜롭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로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그래서 패기 있는 젊은이라면 누구라도 그 아가씨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하였어요. 어느 날 노아가 자기 집 앞에 앉아 있으려니까 동쪽으로부터 늠름한 젊은이가 새하얀 말을 타고 나타났답니다. 젊은이는 말에서 내려 노아에게 인사를 한 뒤 말하였지요. 정의로운 분이시여, 당신의 따님이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마음씨 곱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부디 따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노아는 조용히 물었지요. 젊은이여, 그대는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다 심었는가? 젊은이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을 못하였어요. 아직 자신의 포도밭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딸을 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네.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은 뒤에 다시 오게나. 흰 말을 타고 온 젊은이는 노아의 말을 가슴에 새긴 뒤 두 말 없이 돌아갔지요. 어느 날 또 노아가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서쪽에서 훤칠한 젊은이가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말에서 내린 젊은이는 노아에게 인사하고 나서 말하였지요. 정의로운 분이시여, 당신 따님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과 고운 마음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부디 따님을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노아가 물었지요. 젊은이여, 그대는 포도밭에 포도를 다 심었는가? 예, 저의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러자 노아가 다시 물었어요. 젊은이여, 그대는 앞으로 살아갈 집을 세웠는가? 젊은이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하였지요. 나는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네. 가서 자네가 살 집을 세운 뒤에 다시 오게나. 젊은이는 노아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두 말 않고 떠났답니다. 어느 날 노아가 집 앞에 있으려니까 남쪽에서 씩씩한 젊은이가 밤생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말에서 내린 젊은이는 노아에게 인사하고 나서 말하였지요. 정의로운 분이시여, 당신의 따님이 아름답고 지혜롭고 마음씨 곱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부디 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노아가 물었어요. 젊은이여, 그대는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는가? 예, 제 포도밭에 포도나무 심는 일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그대의 집을 세웠는가? 예, 집도 지어 놓았습니다. 대답을 들은 노아는 그 젊은이에게 딸을 시집 보내기로 하였지요. 두 젊은 남녀의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8회째 되는 날, 젊은이는 노아의 외동딸을 밤생 말에 태우고 남쪽을 향해 떠났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가 지났을 때 노아가 집 앞에 앉아 있으려니까 동쪽에서 흰 말을 탄 늠름한 젊은이가 달려와서 말하였지요. 정의로운 분이시여, 제 밭에 포도나무 심는 일을 끝내고 제가 살 집을 지어놓고 왔습니다. 노아는 외동딸을 이미 다른 젊은이에게 시집 보내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문득 뜰에 매여 있던 당나귀가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오호, 하느님께서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당나귀를 아가씨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노아는 그 아가씨를 젊은이와 혼인시켰어요. 이번에도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되었지요. 그리고 8회째 되는 날, 젊은이는 신부를 흰 말에 태우고 동쪽을 향해 떠나답니다. 다시 얼마가 흘렀을 때였어요. 노아가 집 앞에 앉아 있으려니까 서쪽에서 훤칠한 젊은이가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나서 말하였지요. 정의로운 분이시여, 제 밭에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고 제가 살아갈 집도 지었습니다. 노아는 젊은이에게 시집 보낼 딸이 없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여겼지요. 그런데 문득 뜰에 있던 개가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오호, 이번에도 하느님께서는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개를 아가씨로 만들어 주셨구나. 노아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가씨를 젊은이와 결혼시켰지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8회째 되는 날, 젊은이는 신부를 검은 말에 태우고 서쪽을 향해 떠났답니다. 그때부터 여자에게는 세 종류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물론 노아의 외동딸처럼 아름답고 지혜롭고 마음씨 고운 여자이고, 또 한 종류는 당나귀처럼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데다가 게으름뱅이 여자이고, 나머지 한 종류는 개처럼 사납고 말이 많은 여자라고 한답니다.